상처를 내려매줘 사람 어디 갔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다운입니다. 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을 맡고 계신 김동원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네. 그리고 KBS의 임주연 기자도 나왔는데요. 디지털팀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오래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비평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보야 진짜 아니야 신문의 일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이에서 항상 그 종이신문 일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또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종이신문 구독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면은 언론사의 강력한 메시지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전세 안정 대책이 나왔던 다음 날 지난 20일에 5대 일간지의 일면을 살펴보면요. 먼저 한겨레 2년간 11만 가구 공실 끌어모은 전세난 불끄기, 동아일보 임대 11만 채 공급, 서울 아파트는 3,500채뿐, 경향신문 공공임대 다세대 푼다고 전세난 풀릴까, 그리고 중앙일보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나요? 네,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룬 기사들로 채워졌는데 뉘앙스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관님 상가 전세방 장관님은 살고 싶나요?라고 얘기하면 거는 그 국토부 장관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임대 11만 채 공급, 서울 아파트는 3,500채뿐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서울의 세입자들 이 공감하는 얘기라든가 각각의 그 언론사들이 헤드라인 잡을 때는 던지는 메시지가 어떠한 독자를 대상화할 것인지 누구의 공감을 얻을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차별성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의 이제 비판적 언론사라면 부동산 이슈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룰 것 같은데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1월 20일에 조선일보만 5대 일간지 중 유일하게 일면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안 썼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일면 메인에서는 미국 1분당 1명 숨져 백신 성탄후 선물될까라고 상당히 중립적인 기사를 실었지만 우하단을 보면 팔명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서민은 호텔 쪽방 전세 살라, 성추행은 심공항으로 덮고 공수처장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일면에 제대로 실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색하기도 싫으니 비아냥거리겠다라는 의도를 바로 이 지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러 좀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일면 보도는 비슷한 정치적 이슈에 매몰된 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사실을 일제히 다룬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일면을 좀 살펴보면 조선일보 문정부 남북화의 상징이 폭파당했다. 동아일보 북한 남북화의 상징 폭파시켰다. 경향신문 남북화의 상징이 무너졌다. 아주경제 이상국 편집총괄 에디터는 모든 제목들이 천편일률적이고 단조로운 표현을 면치 못했다. 남의 말 할 것도 없이 편집도 폭파당했다라면서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얼핏 보면은 같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좀 서술어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 상징이 폭파당했다. 조선일보 독자는 야 이거 폭파당했어라고 말을 옮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향신문을 읽는 분이라면 상징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무너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피동과 그리고 어떤 점에서 현상을 보여주는 이런 객관적인 수로 사이에서 이미 프레임은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면은 굉장히 프레임을 경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토론의 방식이라든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비판의 지점까지도 안내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신문들처럼 아주 핫 이슈가 있을 때는 다 그 이슈들을 다루겠죠. 근데
그 신문이 다루는 기사 주제가 그냥 평소에도 매우 한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이렇게 4개 신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요. 정치 분야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 행정, 북한, 대통령 그리고 그 뒤에 쭉쭉쭉 있고 사건 사고 이런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의료, 건강이나 문화, 예술, 스포츠 이쪽 분야는 1%도 안 돼서 결론적으로 신문 일면은 주로 정치 분야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제가 종이 신문 볼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보더라도 굵은 글씨의 헤드라인 네. 그리고 눈에 빡 오는 사진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체감상 그 사진에 등장했던 것은 대체로 유명 정치인의 얼굴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연구 내용에 보면 그 사진 분포에 대한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 보면은 이제 전체 사진 중에서 정치 주요 인사의 사진이 21%로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대통령 당연히 사진 많죠? 네? 대통령 사진도. 뭐 당연히 많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모든 신문이 매일 일면에 나타내는 어떤 사진이나 기사가 각각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 신문이 자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선언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신문 일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뉴스가 제일 중요해라고 판단은 정말 다양할 텐데 왜 언론사 데스크의 판단은 그렇게 다 천편일률적이고 다 비슷비슷하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언론사 데스크들이 뉴스의 가치 순위를 매기는 그 기준 자체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고루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일면을 좀 소개해드릴 텐데요. 10월 29일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모습이 담긴 사진이 상당수의 그 신문에 실렸었는데 경향신문은 색다르게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류호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만 색깔이 다르게 해서 실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뭐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강렬한 메시지죠. 지적점입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진은 바라보는 독자마다 다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이번에 경향신문에 말씀하신 경향신문의 그 대통령과 류호정 의원의 칼라를 든 사진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과연 공약을 지켰을까? 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통령이 과연 류호정 의원을 봤을까? 그래서 저는 일면에 실리는 독자들의 주목을 제일 먼저 받는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다양한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진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경향신문의 사진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저도 이 사진이 전하는 메시지 굉장히 복합적일 수 있겠다. 일단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수 정당과 거대 여당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의 노동자와 우리나라 최고 정치인을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사진 한 장으로 경향신문이 노동자와 소수 정당이 류호정 의원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같이 전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일면의 주제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일면의 다양한 주제를 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2012년에 한겨레에서요. 불법 포획된 돌고래 제도리를 일면에 실으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엄청 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돌고래가 웬 말이냐, 네. 돌고래가 밥 먹여주냐, 돌고래랑 유착 관계냐, 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일면을 고수를 했는데, 야 이거 몰랐는데요. 한국신문 역사상 처음으로 일간신문 일면에 네. 동물의 사진을 실은 경우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뭐 이 보도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1년 6개월 만에 제도리가 바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보도 덕분에 사실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네. 무슨 말이죠? KBS 2012년 공채 장문 시험 문제가 제도리에게 편지를 쓰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언도 일치학 그런 의혹까지 있는지 몰랐네요. 더군다나 이게 2012년이었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분위기상. 그리고 뭐 그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아니 어떻게 우리 신면 일면에 아무리 그 기획 중심의 토요판이라고 하지만 그깟 돌고래를 실을 수가 있겠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이게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 이명박 이 불법 사찰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제끼고 돌고래를 실차고 뭐 이런 반응이 엄청 나와서 이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후문입니다. 근데 아니 근데 불법 사찰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고래로 덮어지겠습니까?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토요판이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제도리를 실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문 일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다들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력 30년이 넘은 아주경제 이상국 편집총괄 에디터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그때 이제 제가 일면 편집팀장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진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온 신문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자. 기사들 전부 다 일면에 썼던 것들을 이면 삼면을 다 돌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엄청나게 불만이 있죠. 또 뭔데 뭘 하려고 도대체 저렇게 하느냐. 근데 그때 전화가 딱 왔었어요. 편집국장석으로 독자가 6시에 너무 정말 놀라운 신문입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호성이 막 터지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떤 이런 편집이 먹히는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 초판에 그게 나가고 나서 경향신문이나 다른 신문들도 상당히 많이 따라했습니다. 비슷하게. 그 신문이 이제 이튿날 배달됐죠. 김정일 위원장이 보고 신문이 뭐 이런 게 다 있네 하는 식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와서 야 재밌죠 하면서 제가 남쪽에 가면은 다시 신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까지가 이제 타전이 돼서 들어온 거죠. 기자협회에서 편집 특종상으로 줬어요. 이렇게 해서. 신문 일면이라는 것은 독자를 맨 처음 만나는 지면이에요. 그 조간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신문을 딱 집어들어서 보거든요. 눈이 부시시 떠지는 상태에서 그냥 멍한 기분으로 먼저 보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느냐.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걸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면을 만들 때는 중학생 수준을 만들어요. 신문이 이제 발전사에 따라 가지고 일면의 의미도 많이 바뀝니다. 다른 신문들도 다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신문들하고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어떤 매력을 부여해 가지고 끌어들이느냐. 그 힘을 어떻게 뭐로 할 것인가. 이런 논조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해석을 팔기 시작합니다. 해석을. 핵심은 독자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옛날에 스포츠 할 때 예를 들면 선동열이라는 이런 옛날에 그죠? 딱 일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쫙 올라갑니다. 유명한 게이머를 썼다. 안 올라갑니다. 독자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올리는 거나 내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유난히 잘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일면의 의제 설정 기능은 신문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뒷면은 없어도 돼요. 일면을 팔면 됩니다. 일면을 팔면 독자는 구매합니다.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빼면서 무엇인가 뉴스를 소외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행위입니다. 어젠다 세팅이 요거거든요. 의제를 그냥 설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빼고 무엇인가를 넣어서 집중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말하자면 편집국장의 그날의 작품이에요. 남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일면에 싣기 위해서는 그 언론사의 대단한 어젠더 세팅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관심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언론 소비자들의 관심을 매개하겠다라는 매개자로서 의도를 잘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언론사의 실력과 자신감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향신문은 그런 점에서 노동자 보도에 대해서 그리고 산업재해 보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보도를 해온 언론사의 측면이 있죠. 가령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오늘도 김용균이 있었다와 같은 그런 일면 보도라던가 내지는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사망했던 노동자에 대해서 일면에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점에서 축적된 결과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아주 의미 있는 선택이었고 의미 있는 어젠다 세팅이었다고 봅니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기획 너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요. 이 기획을 주목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일면에 나왔던 그 1,200명의 노동자들 이름이었죠. 오랫동안 아마 가슴에 남은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경향신문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100년 전 영국을 소환해서 여성 참정권 투쟁을 돌아보는 일면을 냈습니다. 2011년 10월 6일에는 기자윤리강령으로 일면을 채워버렸더라고요. 2016년 10월 6일에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 빈곤 문제를 다룬 기사 위에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덮어버렸어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저는 일단은 반가운 게 아까도 이제 드렸던 말씀이랑 좀 비슷하지만 경향신문은 주체성이 있다라는 게 확실히 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건 다른 언론사가 어디를 쫓고 있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를 신문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라는 그 언론사로서의 어떤 자세만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언론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을 곳은 경향신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신문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전혀 다른 일면을 실어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야간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를 실은 아무도 쓰지 않은 부고라는 기사였는데요. 네. 시청률 지상주의자인 제 입장에서도 네. 이런 기사는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일면에 실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장기술자 김모 씨는 2020년 8월 26일 오전 6시 35분 경남 함안군의 공장 발전기 구조물을 도장하던 작업 중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1.42톤 중량의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53살. 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는 바닥 접촉 면적이 작아 외부 충격에도 쉽게 쓰러지는 형태였습니다. 전날 밤 10시 야간 근무조로 출근한 고인은 영영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경북 구미시의 금속업체 7년 경력자 N모 씨는 2020년 7월 8일 밤 10시 10분경에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이송 작업 중에 1.8톤짜리 코일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52살. 발견 당시 고인의 손에는 조작 리모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업체는 작업 지휘자와 신호수를 미배치하는 등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 신문에 오른 부고라는 게 보통 이제 유명인 본인 혹은 이제 가족들의 부고가 많잖아요. 근데 서울신문의 이 부고는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신문에 보통 오르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알아야 되는 야간 노동자 148명의 사망 경위를 이제 지명과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통해서 전했어요. 저는 이 기사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보다 그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용님이랑 저랑 이제 뭐 그런 식의 그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시청률 혹은 구독자 수, 클릭 수가 떨어지는 기사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는 언론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맞는데. 가령 클릭수나 어떤 시청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싸우는 사람, 절망하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기사라도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사가 없으면 그분들은 싸우기 어렵고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어떤 기사는 정말 소수이지만 그 소수를 위한 기사도 사실은 나와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게 보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기사예요. 그 독자 수를 셀 때 가구 독자가 있고 비가구 독자가 있습니다. 가구 독자라는 건 저희 집에서 신문을 구독할 때 옛날처럼 아침에 그 신문을 배달해 주는 걸 갖다가 가구 독자라고 하고 어떤 상가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홍보실, 공공기관
국회의원 의원실 이런 곳에 배달되는 것을 비가구 그 독자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10년 동안에 이 두 개의 비율이 역전이 됐어요. 가구 독자는 훨씬 많았다가 이제는 줄어들었고 그 비가구 독자가 훨씬 더 상승하는. 그 관공서나 가시면은 한 테이블에 신문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잖아요. 헤드라인만 그 겹치게 해놓고서 그런 거 보신 적 예. 있으시죠? 방송국에 다 그렇게 돼 방송에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이게 과연 일면에 대한 독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가 타겟팅이 되는 거죠.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수용자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 뉴스나 시사 정보 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1.8%는 종이신문, 그리고 39.1%는 포털이라고 답했습니다. 종이신문 2, 한 포털이 40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털 온라인 뉴스 소비를 상당히 요즘 뭐 대부분 소비를 거기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언론사에서 일면 기사의 힘을 아무리 싣는다고 해도 실제로 독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지점입니다. 초이스 갭이라는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래서 언론이 기사 배치를 통해서 중요도를 전달하고 있지만 이미 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어차피 점점 안 본다면 의미라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존의 종이신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과다 경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안에서의 경쟁에서 조금 더 나은 클릭수를 얻기 위해서 일면의 어떤 중요성을 점점 어떤 점의 정파적인 이용 도구로 활용한다면 저는 이 2%가 사라지는 기간을 더 짧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미디어 오늘 이정환 대표가 분석한 자료인데 2018년 10월부터 1년 10개월 정도를 두고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와 10개 일간지 일면 톱 기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봤더니 일간신문의 일면 기사가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되는 경우는 14.46% 정도. 그러니까 한 7건당 1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종이신문의 의제 설정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놓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그 정파성이 또 가장 많이 펼쳐지는 곳이 일면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면은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만 주냐. 영향력은 떨어지는데 계속 언론에 대한 불신, 언론에 대한 혐오만 더 키우는 게 아닐까. 계속 안 좋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의 일면이 우리나라 언론 산업에 계속 안 좋은 영향만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 요거는 뉴욕타임스가 그 10,000명의 코로나 사망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한 명 한 명의 프로필이 다 떴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종이신문의 일면이라는 것과 디지털 콘텐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잠재성들을 갖다 결합을 시켜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봤던 거는 서울신문의 야간노동자 부고 인터랙티브 콘텐츠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종이신문 표지가 보고 싶었어요. 거꾸로 종이신문의 표지를 보신 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디지털을 갖다 보고 싶어 하시겠죠. 이런 것처럼 이 두 개의 매체가 서로 간에 좀 서로 독자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쓰여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자사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쓴다는 것은 정말 나무한테 미안한 종이의 낭비가 아닌가. 나무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실 정도인가요? 예. 언론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온 무게감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달 30일 방통위가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출범할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모았기 때문인데요. 자, 임지원 기자, 이 MBN 자본금 불법 충당 사건 전체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MBN이 2011년에 방통위로부터 그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한 3,590억 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 유치가 조금 난항을 겪으면서 560억 원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임직원 16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회사 자사 주식을 산 거죠. 마치 제3자가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회계 조작까지 벌인 걸로 드러났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11년에 종편 심사 받고 통과하고 그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재승인도 받았거든요.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지난 7월에 1심 재판부에서 MBN 법인과 주요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파로 이제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뭐 중징계다 아니면 송방망이 처벌이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MBN이 종편으로 탄생할 때도 불법성이 있었고 재승인 받을 때도 불법성을 감춰서 재승인 받았고 그런데 이제 6개월 방송 정지 처분. 우리 또 법조에 나와 있는데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관련 법을 보면 네. 방송법 18조가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얻으면 방통위가 이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취소. 6개월 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동법 시행령이랑 별표를 보면은 그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법상 승인을 받으면 허가 승인을 취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징계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징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법령의 내용만을 보면 오히려 그런 비판에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방송법 위반으로 방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가 이번에 처음 나와서 중징계 논란도 나오는 것인데 네. 이 행위의 불법성만을 놓고 보면은 그 정도의 처벌을 이미 예정했던 불법 행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방통위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종편 승인을 한 그 방통위에서 자본금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나 이후에 따른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MBN의 지분 구성이 좀 특이했어요.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그 자본금 모집인가를 갖다가 의혹을 제기했었고 몇 차례 재승인이 있었는데 그럼 지난 정권의 방통위에서 재승인할 때는 왜 이러한 자본금의 문제를 찾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재승인 심사를 한다 그러면은 재승인 심사의 기준은 종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재승인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종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재승인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아, 예리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이 뭐 한참 지나서 잘못이 드러난 것 이것도 뭐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거 왜 또 6개월 후에 방송 정지 처분을 내리는지 전 이것도 아주 못마땅합니다. 그러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런 지적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당한 불안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뭐 정규직도 있지만 사실 비정규직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N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 업무 정지로 인한 고용 불안 그리고 처우 후퇴 이거를 가장 우려하고 있거든요. 류호길 MBN 대표 이사가 영업 정지 처분 직후에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필 또 정직원들에게만 문자를 보내서 좀 논란이 되긴 했는데 문자를 보내서 고용 불안이나 복지 수준의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비정규직 사원들하고 뭐 어떤 간담회 같은 거를 하는 자리에서 고용과 임금을 보장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한편으로는 대주주 탓만 하는 게 언론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버트 겐즈라는 학자가 쓴 저널리즘 민주주의 약인가 독인가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최근에 저널리스트들은 상업적 뉴스 미디어에 고용된 전문 직업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언론인으로서 한 번이라도 MBN 내부 구조에 대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외부로 정말 제대로 보여줬는지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대주주의 책임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도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없는가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여부와 관련 없이 이거는 또 구성원 내부 안에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없다면 대주주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그랬죠. 불법을 주도한 대주주 잘못이 가장 크다. 이거는 이론이 없죠. 예. 하지만 이에 가담하고 눈감은 임직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이미 1년 전 의혹이 제기되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않았던 노사가 이제와 사과와 개혁을 운운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저는 MBN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이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MBN의 문제를 언론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마도 MBN의 방송 정지 처분을 보면서 가장 달달달달 떨었을 곳은 TV조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래서였을까요?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묻는다인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네. MBN의 잘못은 무리한 투자 유치 약속과
편법 납입을 유도한 방송이 탓이다. 기적의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뿌리에는 방송사업 진입을 일종의 머니게임으로 만들어 무리한 투자 유치 약속과 편법 납입을 유도한 방통위의 정책 과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보다 TV조선 출범 당시에 50억 출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수원대학교 법인으로부터 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결국은 이게 배임 의혹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럼 내용을 더 들여다보다 보면 결국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싶은 방통의 실제 문제는 네. 정치적 독립이에요. 그러면서 MBN 편들 생각 없다라고 하면서도 MBN 사태를 종편에 대한 권력의 분풀이라고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 칼럼을 통해서 조선일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 이참에 편향성 시비를 강화해보자. 이 사태도 정치적으로 이용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가 더 보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애초에 조선일보 칼럼을 저도 보니까 네. 사실은 머니게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거죠. 4개가 아니라 우리만 허용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유로한 얘기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제기관을 갖다가 물론 거기에 정치성이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방통위가 우리를 탄압함으로써 탄압받는 언론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칼럼들. 도리어 이런 것들이 정당한 어떤 법 집행이라든가 규제기관의 관리, 감시 기능들을 좀 무력화시키거나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MBN 사측에서는 부동산 사업만 따로 분리하는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방송사에서 부동산만 따로 분리한다. 이 부분은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MBN은 이번 물적 분할의 이유를 방송사업 본연의 공익적 목적 추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MBN에서 부동산 사업을 밖으로 빼가지고 방송사업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그런 의도라면 최소한 이번 사태에 가장 책임 있는 임원들을 축출하는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임원들을 그 부동산 사업하는 자회사의 의사 감사로 앉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의심이 되는 거죠. 뭐냐면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부를 따로 떼내서 회사를 차린 후에 언론사를 불법 경영해서 위기에 빠뜨린 임원들을 회사에 앉힘으로써 방송사업의 공공성보다는 그 최고 경영진의 재산 보전에 더 목적을 둔 조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언론사인 MBN이 부동산 사업까지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민영 방송들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 MBN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종편의 문제를 볼 때는 매경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문 사업들 중에서 종편을, MBN을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MBN이라는 방송사를 갖다가 수익을 내고 딴 데로 빼돌리는 터널링의 그 수단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그 부동산 업을 통해 가지고 번 수익을 바로 그 MBN의 콘텐츠로 투자하지 않고 바로 그 회장의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동산업을 하는 곳에서 또 언론사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건설사 대주주 체제에서 성장한 SBS에 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광명동굴이 광명동굴인데요. 낮 동안의 폭염은 오늘 밤에도 열대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푹푹 찌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동굴 속은 차가운 기운마저 감돕니다. 실내 유원지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생긴 지 100년이 넘은 동굴입니다. 바로 광명동굴인데요. 무거운 짐을 싸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이곳. 볼거리, 즐길거리 한가득. 동굴의 무한 변신. 광명동굴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바로 동굴 속 와인 저장고인데요. 이렇게 동굴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게 100배. 보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광명동굴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해놨어요. 와인을 저장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요. 어두워서 더 맛있겠어요. 더 맛있어요. 있죠. 이게 100배.
예능이나 교양은 물론 뉴스에까지 광명동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주현 기자, SBS가 광명동굴 홍보에 이렇게까지 좀 열을 올린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2015년에 SBS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그 경기도 광명역 인근에 광명 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 시공권을 따냈거든요. 그게 이제 총 사업비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승인 전후인 2014년부터 17년까지 광명동굴 홍보 콘텐츠를 뭐 아까도 나왔지만 뭐 보도, 시사, 예능, 뭐 어린이 프로그램 할 것 없이 아주 전방위적으로 편성해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사 방송편성위원회에서 노측이 태영건설의 복합단지 개발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뭐 이에 대해서 사측은 이 아이템 자체가 뭐 타사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뭐 앞서서 그 생방송 투데이 인터뷰 재사용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닝와이드에서도 2017년 6월에 광명동굴 관련 인터뷰가 나가는데 4개월 후에 그냥 똑같은 인터뷰가 그대로 또 모닝와이드에서 나갑니다. 한 건이 아니군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위에서 자꾸 홍보 압력을 줘서 홧김에 대충 만든 건지 아니면 광명동굴 관련 뭐 자료실이 따로 있는 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BS 출연하고 싶습니다. 광명동굴만이 아니라 이제 인제스피디움이라고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모터스포츠 테마파크인데 이것도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2015년 5월 SBS 모닝와이드가 이곳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고 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SBS 예능 프로의 촬영지를 이곳으로 정하고 또 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할 때 다시 그 방송을 이렇게 앞세우고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선순환을 또 계속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제스피디움 자체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SBS가 광고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살리기에 나섰다 이런 모습까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것들 보면은 뭐 모닝와이드 외에도 예능이나 런닝맨 라디오 공개 방송 여러 곳에서 이렇게 노출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걸 과정을 보다 보면 어떤 점에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것보다 언론사를 소유해서 내가 홍보하고 싶은 부분을 뉴스든 아니면 여러 꼭지를 만들어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겠구나라는 기업 마인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은 언론사 소유를 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겠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이런 장면들이 아닐까 싶고 SBS도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언론 소비자를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좀 답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이런 모닝와이드라든가 아침 프로그램의 그 제작은 독립제작사가 맞죠. 어떻게 보면 방송산업계에서 약자인 프리랜서 PD나 외주 제작사들이 그렇게 대주주의 직할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명령에 맞춰가지고서 콘텐츠를 들고 오기가 더 쉬운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좀 쓸쓸한 장면이고요. 보통 민영방송에서 대기업의 또는 건설사의 사주가 내가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수많은 건설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언론사를 가진 회장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방송사의 회장을 하신 다음에 바로 뭐를 하시냐면은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을 하세요. 이 지역 상공회의소 의장이라는 자리가 대한상공회의소 의장과 동시에 부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연례 행사, 신년에 그럴 때 가서 장관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방송사를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한 그 도구로 쓰거나 지위로 쓰는 것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방송의 발전이라든가 콘텐츠 투자는 더 신경을 안 쓰겠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뭔가 그냥 자랑스러운 이름표 하나 다는 그런 셈인가요? 명함을 만들기 위해 굉장히 비싼 비용을 들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지적할 부분이 있다고요. 보도 부분에서.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걸 시켜요. SBS 진짜 좋아하는데 최근에 SBS가 박덕흠 의원의 건설 관련 이해충돌 논란 보도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임주현 기자, 좀 팩트부터 볼까요? 사실 그 보도량 차이가 정말 대주주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그 SBS가 지난해 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지역에 이제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논란을 다뤘을 때 그때 막 쏟아졌던 보도량과는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바가 있거든요. 논란은 계속 뭐 있는 분위기입니다. 리벨링이라는 언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언론을 소유한 자만이 언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아마 지금 더 잘 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흥건설이 헤럴드그룹을 언론사잖아요. 갖고 있고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3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동아그룹은 한국일보, KG그룹, 이데일리 인수하는 등 정말 언론사를 기업이 이렇게 특별히 또 토건그룹이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건데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 기사를 덜 내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라는 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건설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송사를 가진 건설 사주가 도리어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보도를 더 많이 하거나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입찰을 들어갔는데 입찰 경쟁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보도에 건설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보도를 많이 한다든가. 만약 이런 것이 태영과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 보도를 많이 했겠죠. 최근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윤세영 명예회장이 구성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민영은 민영답게. 그 민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또 기발한 콘텐츠, 기발한 형식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민영의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화제성과 시청률에 더 집중하라.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극적인 뉴스가 더 많은 클릭을 가져오고 더 많은 화제성을 가져오므로 이게 일종의 면죄부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대표적인 게 조주빈 신상 보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경찰에서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SBS에서 터뜨려버렸어요. 경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서 뭐 약간은 어차피 공개될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한 거는 그냥 경쟁하겠다. 말 그대로 경마보도처럼 우리가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겠다는 거 말고는 언론의 윤리라든가 혹은 국민의 알 권리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보도 준칙만 어긴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개인정보 보호, 무죄 추정 원칙, 그다음에 이제 알 권리, 뭐 우리 피해자 보호,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사실 있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절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치 충돌이 있는 지점인데 SBS가 먼저 보도한 것은 그런 가치의 충돌,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이 발생하면 이거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냥 정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도했다는 거 이상의 의미는 사실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다뤘던 그 뒷광고 논란 관련해서도 그 방통위가 연계 편성 현황 조사를 해봤더니 SBS가 MBN이나 TV조선, JTBC 채널 A에 비해서도 더 많이 연계 편성 횟수, 연계 편성을 해서 이제 1위를 차지한 게 있었는데 네, 맞아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결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사 임직원들이 그 보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상업성을 추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내가 방송사다, 내가 언론인이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선을 망가뜨리는 게 결국 회사의 문화일 거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소개했듯이 심지어 SBS는 뭐 때에 따라서는 직접 자기들 홍보도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뉴스를 보도하면서 직접 홍보에 뛰어들었다라는 그 자각, 그 경험은 그러한 선을 무너뜨리게 되게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뒷광고 논란이나 뭐 조주빈 신상공개 논란과 SBS와 이 태영의 관련은 저는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송국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로 내용을 겪다가 결국 폐업하게 된 방송국도 있었는데요. 임지연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왔다고요. 네, 그 경기방송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경기도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종합방송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간의 방송을 끝으로 지난 3월에 방송권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지상파 최초의 사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방송사업, 광고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공익사업 등등이 있는데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임대업만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저희는 노조 사무실을 사수하고 있는데
4층과 5층을 사실상 폐쇄해 놓은 상황이라서 출입도 조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전무이사가 70% 대주주의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사실상 방송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 전무이사를 경영에서 배제하라. 사회이사 감사 등을 공개 채용하라. 등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주요 골자로 제어가를 냅니다. 그랬는데 지금 경영진이 폐업을 돌연 선언을 한 거죠. 그럼 따지고 보면 경영이 어려워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경기방송은 연속해서 흑자였어요. 대주주나 사주의 입김이 실제 방송을 제작하고 하시는데 좀 영향이 계속 있었나요? 한 전무이사가 보도, 제작, 편성을 아우르는 총괄본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럽지만 진행자를 누구를 할 것인지, 그 진행자를 얼마를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작가는 누구를 쓸 것인지, 음악은 무엇을 틀 건지를 일일이 하나씩 다 컨펌을 받는 영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인 독재 체제였다. 그분 입으로 얘기하면 본인이고 경기방송이고 경기방송이고 본인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번의 저항 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날짜로 인사 발령이 나는 거예요. 본사 출입했던 기자가 어느 순간에 의정부로 그 다음 날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 PD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프라임타임을 맡고 있었던 PD가 갑자기 심야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죠. 어림없다. 우리나라의 방송국이 140개가 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서 사람들은 10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 감독은 당연히 안 되고 제어가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번 MBN과 지난 경기방송의 제어가 조건부 제어가가 너무 똑같아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시청자와 청취자의 권익 보장. 그러니까 안이한 처벌을 하면서 그거의 핑계로 어찌 보면 시청자와 청취자 그리고 노동자의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 사주는 어차피 제어가 취소 안 날 거야. 내가 내 불법을 어느 정도 저질러도 다 용인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1인 방송국도 아닌데 1인 왕국 체제처럼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사주가 일명 먹튀를 할 때까지 그 전에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말씀하신 얘기 답이 다 있었어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시청자와 청취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방송사도 아닌 사주만 보호하는 계속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문제가 경기방송뿐만 아니라 MBN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지금 위협이 있다. 내버려 둔다면 이건 결국 방통위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이나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제조업 하는 것처럼 생산품을 갖다 똑같은 걸 매일 만들어서 투자를 회수하고 순환을 빨리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만큼 콘텐츠의 영향을 축적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방송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방송사를 통해 각종 부대 사업을 하죠. 네.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지자체와의 연계 사업 또는 뭐 광고, 홍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종사자들은 정말 말 그대로 회사원이 되게 됩니다. 큰 사고로 치지 않고 늘 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송만 내도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용 안정만을 요구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경기방송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장을 비롯한 그 임원들을 갖다가 선임을 할 때 종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 절차를 내부 절차를 만들어 달라.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다 노동자 이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1년에 몇 차례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사들보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 이사가 훨씬 더 현장에 대한 감이라든가 실태를 잘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결국 언론 노동자들의 피해를 넘어서 그 피해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편 준비하면서 베를루스코니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베를루스코니가 건설업을 하다가 결국은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되고 민영 방송을 소유한 다음에
결국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돼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델이 저 사실 좀 비웃었던 모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혀 무관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사가 기업에서 막 속절없이 이렇게 언론사로서의 자존감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베를루스코니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겠다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언론사를 장악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 사회 구성원들의 관념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언론사가 마음을 먹으면 가령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경제 논리를 도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가령 그 건설업 산재 사망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망 사건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사가 과연 그런 얘기를 얼마나 하겠느냐. 당장 그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캐서린 그레이엄 그 워싱턴 포스트 회장이셨던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사례를 보면 언론사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이라는 그 구조의 문제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공공성에 대한 신념도 강하고 편집권은 독립시켜야지라는 신념이 강한 분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언론사가 올바른 언론사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이 사실은 될 수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언론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선한 자본가를 기다리는 방법이 제일 쉽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백마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 임장 변호사님이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건설사들이나 또는 자본이 제일 무서운 거는 그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재 사고에 대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보도를 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엉뚱한 보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방송사와의 경쟁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더 중요한 저널리즘의 가치라든가 예제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가장 중요한 민영방송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의 종사자든 노동자든 간에 저널리즘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정보를 전해주기보다는 오늘도 월급이 나왔구나. 아파트 대출은 이제 갚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그런 다른 목적으로 가는 회사원이라든가 단순한 직장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여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건설적인 언론 환경을 만드는데 그 민영방송이 앞장서는 날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김동건 박사, 임지원 기자 감사합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get through this somehow. I'll get through this somehow. When the world seems painted black and I'm lost at sea, can't find a way back, I will find the strength to shout out loud that I'll get through this somehow. 3, 2, 1.